오피스텔은 원룸과 3룸 이상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 정도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입찰을 했었죠. 공과금 뭐 관리비도 100만 원 냈습니다. 다 내고도 1000만 원이 더 생긴 물건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강의 영상이라든지 전자책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그냥 그 혜택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 경매인데요. 오피스텔 매매가가 또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안 볼 수 없겠죠? 좋습니다. 제목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년 만에 상승 전환 아파트 풍선 효과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한 4개월 전부터 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왔습니다. 그때가 또 지금 보고 들어가려고 하면 좀 늦었죠. 또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건 이미 한동안 올랐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든 게 이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이 좀 실거래가 높게 찍혔나 봐요. 47제곱미터의 매매가가 6천만 원이나 뛴 3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본인 거주용으로 산 거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매매되는 빌라 오피스텔은 90% 이상이 실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수가 너무 적은 거나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를 거는 좀 기대하기가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 수익형으로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룸과 3룸 이상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흐름을 다르게 가격 동향이 좀 다릅니다. 여기 공인중개사도 이제 얘기를 하죠. 아파트 매매는 이제 너무 올라가서 포기를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아파트를 포기하고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47제곱미터면 이거 대형 평수 오피스텔에 들어가요. 방 2개 정도는 나올 걸로 제가 보는데 그 정도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흐름이 시간차를 두고 아파트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오피스텔 매매가가 7월에 보합을 했고요. 내려가다가 보합을 했다는 건 의미가 되게 크죠.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라고 시장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요가 붙기 시작하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7월에 보합을 했고 지난달인 8월에는 상승 전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보여! 전망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상승장 하락장을 다 경험해서 지금쯤이면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오르고 있네? 그럼 다른 것들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오피스텔을 강조했다면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이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경매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뭘 강조했었냐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4개월 5개월 전에 얘기했던 게 남들이 기피하는 게 뭐냐, 뭐 전세 사기 터졌던 빌라 또는 지금 매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야 오피스텔이 무슨 지금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평생 물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봐서는 그때 투자한 게 무조건 이득이죠. 왜냐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또 이게 쭉 오를 거거든요 한동안.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오피스텔도 입지가 다 다양하고 구조도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3룸 오피스텔을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파트의 대체제 성격이 있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걔도 따라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너무 많이 눌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세 사기, 할리지 않는 오피스텔 이 두 가지의 기피 요소가 섞이면서 감정가 대비 막 50% 낙찰, 46% 낙찰 됐었고 저도 입찰을 했었죠. 공과금 뭐 관리비도 100만 원 냈습니다. 다 내고도 1000만 원이 더 생긴 물건이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단지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었고 빌라는 또 입찰 경쟁률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또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더 내려가게 되면 제가 50%대 낙찰을 받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서만 좋은 게 아니라 매매 활성화가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사거든요. 저는 그때 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사서 남들이 막 찾을 때 팔 겁니다. 저는 이미 싸게 사놨으니까. 기피할 때 사놓는 사람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강점이죠. 사람들이 몰렸을 때 팔 수 있는 거. 오피스텔을 왜 기피하냐면 인식 자체가 시세가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택수에도 잡히고 세금 체계도 복잡하고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 80% 이상은 1주택자 무주택자이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취득세 4.6%는 여전히 비싼 거고 그런 요소가 섞여 있는 오피스텔이고 정말 싸게 받았다.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 경매로 나온 것들도 입찰 경쟁에 막 붙을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어떤 거에서 기회가 있을까? 그 기사에서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은 합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파트의 대체제의 성격이 있다라는 게 이제 또 공통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원룸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2룸, 3룸 이런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경매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곳이죠. 이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게 오피스텔은 세금
세금, 취득세 부분이 업무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4.6% 단일 세율이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8% 12%까지 갈 수 있고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은 1.1% 구간에 취득세가 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취득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빌라는 보통은 5층 이하로 구성이 돼 있고 오피스텔은 고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층일 수 있는 이유가 지어지는 땅 자체 용도가 다르거든요. 용적률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건축주가 지을 수 있는 층고의 제한도 있는 거예요.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가는 빌라 같은 경우는 5층이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층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상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들 밀집 지역에 오피스텔이 또 입주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오피스텔 있는 데를 보면 상가, 뭐 먹거리, 카페 이런 것들이랑 좀 혼재해서 들어가서 접근성에선 좋지만 뭐 애들을 키우기에 한적한 분위기 이런 거는 아닙니다. 기왕이면 오피스텔 입찰하실 때는 역세권이라든지 상권이 갖춰진 데를 보셨으면 좋겠고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잡한 거를 싫어서 빌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요. 볼 수 있는 폭이 더 많습니다. 외곽이어도 아파트 단지랑 같이 있다던가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입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조사나 전세가 비율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공시가의 126% 보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거에 따른 매매가 환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빌라 시세 조사하는 거를 그대로 접목해서 오피스텔도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은 주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상가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느 때 상가로 보고 어느 때 주거로 보는지는 배워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제가 준비한 거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평소에도 오피스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뭐 경매 투자도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을 전세 끼고 투자도 많이 했고 월세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한 60% 정도가 오피스텔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단기 매도한 것보다는 저는 오피스텔은 좀 장기 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어떤 값어치 있는 오피스텔의 판단 기준과 그동안 제가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또 오피스텔의 세금 체계, 주택수 합산 여부, 양도세, 사업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무게부로라도 사서 모으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아파트가 오르는 시기에 왜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지 원룸, 쓰리룸을 분리해서 보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저평가 판단 방법,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무등록 오피스텔 이런 말들이 도대체 뭔지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도 갖고 원데이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갖고 가면서 꾸준히 전세가 올라가는 거를 받고자 함이고 결국 진짜 큰 돈을 버는 거는 단타 매도 이게 아니라 보유하면서 그 물가 상승과 전세가 상승 이런 거를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2년, 3년, 4년 이상 보유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영상으로 얘기할 때는 뭐 단타 매도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깨닫고 나면 포트폴리오를 분리를 좀 할 수가 있게 되죠. 보유하는 물건, 파는 물건. 오피스텔도 이렇게 시점이 되면 올라가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을 힌트를 드리자면 3룸 이런 대형 평수 오피스텔이거든요. 이런 오피스텔들은 언제 오르냐면 아파트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오릅니다. 아파트를 살려던 사람들이 뭐가 안 나와서 세금 중과가 돼서 실거래가 이렇게 돼 있는 오피스텔을 2억 9천에 샀습니다. 그게 지금 떨어져서 4억 정도예요. 얘는 이제 실거래가 찍히면서 또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1억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거를 8개 갖고 있죠. 이 단지만. 팔지 않았으면 실현된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제가 2억 9천에 샀는데 지금 나가는 전세가는 3억 4천 정도가 돼요. 이것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전세 3억 4천짜리를 2억 9천 뭐 3억에 사놨으니까 그게 8채니까 사실 저는 전혀 위험한 그거는 아니죠. 당시에 갭 얼마로 사셨어요? 당시 갭 1000, 맥시멈 2000. 단타 매도에 집착하면 이런 거를 못 사요. 단타로 투자해서 번 거, 경매로 번 거를 분리를 해서 갭 투자도 하고 경매로 재투자도 하고 했었죠.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벗어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경기도 핵심부, 일자리가 가장 갖춰진 동네. 그래서 제가 분당을 한 거예요. 신도시일 뿐만 아니라 자체 일자리가 갖춰진 동네. 대표적으로 뭐 분당, 광교라든지 이렇게 좀 자체적인 주거 공간과 일자리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들 있죠. 그걸 같이 갖춘 지역. 지방 아래쪽은 충족시키는 지역이 많진 않아서 수도권 밖까지 나가서 오피스텔을 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경매 투자일지라도 단기에 파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또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본사가 이전을 한다던가 이러면 정말 그 지역에 수요가 빠지면 오피스텔이 바로 직격탄을 받거든요. 오피스텔은 수도권 안에서 하시고 원룸을 할지 쓰리룸을 할지는 좀 이런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잘해서 입찰을 하시던가 아니면 갭 투자를 하시던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혜택을 또 제공하는 것들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수강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무료 강의 쿠폰, 무료 자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딥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고 게시물 열람을 하시면 입장하는 카톡방 링크가 있고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강의 영상이라든지 전자책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그냥 그 혜택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의 강의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 딥시 채팅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무료로도 배포를 할 거고 좀 저가의 강의들도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자료들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강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무료 자료라도 받아가시고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